안녕하세요. 윤리 알려주는 여자 김혜영 강사입니다. 오늘로써 이해충돌방지법 내용을 다루는 세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지난 시간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실전편 중 신고 및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항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지난 영상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해충돌방지법 그 마지막 시간을 시작해 볼게요. 이해충돌방지법은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을 사후 처벌하면서 예방의 기능을 발휘하는 그 소극적인 방법에서 벗어나서요. 문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음으로써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예방의 기능이 강조된 매우 선진화된 법이에요. 오늘 다뤄볼 부분은요. 지난번 다룬 항목에 비해 보다 강력하게 금지하고 또한 규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룰 내용들이 바로 이 법이 제정된 그 사회적 문제가 반영된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법을 말하기 전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그 사회적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것은 작년 2021년 3월 모 공공기관에 일부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취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시세 차익을 얻어서 이익을 많이 얻은 것? 그럼 질문 한번 바꿔볼까요? 공직자는 부동산 투기를 하면 안 되나요? 투기라고 하니까 좀 불편하죠? 그렇다면 투자라고 좀 바꿔볼게요. 공직자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하면 안 되나요? 공직자들은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직자도 부동산 투자 가능합니다. 합법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일부 공직자들의 투기는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네, 바로 우리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비밀한 부동산 정보를 취득해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또한 되팔면서 부당한 이익을 얻은 그 지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이리도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 지점이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 그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투기를 막는 법이 아니라 부당하게 정보를 취득해서 활용하는 것을 막는 법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제한 및 금지되는 행위 그 첫 번째는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의 제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하면서 취득한 직무 지식을 이용해서 영리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온라인 강사로 활동을 한다든가 다른 기관의 자문을 맡는 일 등이 해당이 되겠죠. 두 번째는 가족 채용의 제한입니다. 공직자 가족이라고 채용도 제한되는 거야? 이거 역차별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진 않으신가요? 이 조항의 의미는 채용 담당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을 특정 직무에 내정해서 경쟁 없이 선발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정식 채용 절차를 통한 선발은 제외되죠. 그러니 열심히 준비해서 공개 과정을 통해 선발되거나 공직자 입사 시험 등을 거쳐 선발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인데요. 앞서 가족 채용 제한의 맥락과 매우 동일해요. 무슨 말이냐면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계약 당사자를 자신의 가족이나 가족 회사를 특정해서 경쟁 입찰 과정 없이 선발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이 어렵게 들리지만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번 기물구입은 우리 엄마도 많이 벌 수 있게 다른 회사랑 계약 안 하고 우리 엄마 회사랑 계약해서 일감을 몰아줄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업무 능력, 가격의 합리성, 경쟁력 등을 고려해서 공개적이고 절차적으로도 공정하게 선발하자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기관에도 이로운 것이고 시장에도 이로운 것이니까요. 네 번째는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및 수입 금지 조항인데요. 회사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법인카드로 내가 막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사면 안 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조항을 살펴볼 건데요. 이 부분이 이 법의 핵심 조항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법이 탄생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조항이니까요. 바로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조항입니다. 지난 영상과 오늘까지 말씀드린 그 9가지 조항은요, 거의 대부분 공직자분들을 대상으로 집행돼요. 그러나 이 조항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직무상 비밀을 부당하게 취하고 또한 사용한 그 사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항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어요. 다른 하나는 공직자가 아닌 사인이 공직상의 직무 비밀을 취득하거나 이를 활용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잖아요. 그 공직상 그 직무 비밀이라는 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이번에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든가 어느 지역이 개발해서 제외된다든가 하는 그 정보 말이에요. 그거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부정청탁이고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정보를 미리 알고 친한 사람에게 이렇게 미리 알려줘서 투자를 미리 하기 위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한다면 정말 화가 날 일이죠. 그거 막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하나가 또 재밌어요. 뭐냐면 공직상 직무 비밀을 취해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지 못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득을 보든 안 보든 일단 비밀 정보를 알아낸 그 행위 자체가 매우 부패하다고 본 거예요. 그 대상자가 또한 공직자든 아니든 무관하게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잘못 이해하면 공직자인 우리를 좀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로 생각하는 건가? 이렇게 기분이 좀 나쁠 수 있어요. 하지만 앞서도 언급드린 바와 같이 이 법은 처벌이 그 목적이 아니라 이해 충돌 상황 자체를 아예 애초에 근절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 이해 충돌 방지법을 보다 능동적으로 이해해서 우리 생활에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우리 사회의 이 윤리적인 문화를 공직자분들께서 선도적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늘 감사하거든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늘 응원해요. 오늘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나요? 행복한 우리의 일상을 위한 생활 밀착형 윤리 수업. 다음 시간에도 당신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